자, 또 새로운 강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정한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양적 연구 방법이 있고,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 양적 연구를 어떤 절차와 단계를 거쳐서 연구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질적 연구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연구하는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강의의 좀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녹화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내용을 떠봤는데요. 우선 연구의 가장 첫 단계는 내가 이걸 연구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광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데, 학교에 나오지 못할 때 일상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뭐 이런 게 알고 싶다면 우리가 그런 건 이제 질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법칙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할까, 예를 들어서 지능지수와 학업 성취도 간에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라든가,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학력 간에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라든가, 뭐 이런 게 궁금하다면 그건 이제 양적 연구로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궁금하다, 나 이게 한번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문제 인식 및 연구 주제 선정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고 많은 것 중에 내가 하필이면 이런 걸 연구하고 싶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연구하고 싶다. 근데 또 다른 연구자는 부모의 재력과 자녀의 학력 간의 관계를 연구하고 싶다. 뭐 각자 관심 있는 게 다를 것이니까 그 각자의 관심에 따라서 연구 주제를 선정하게 되니까 우리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는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할까, 지능지수가 높을수록 공부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부모를 잘 만날수록 공부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의지력이 강한 학생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연구를 하기 전에 미리 어떤 잠정적인 결론을 한번 내려봐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가설이라고 그래요. 잠정적인, 연구를 최종적으로 해서 얻은 결론이 아니라 임시로 내리는 결론을 우리는 가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게 거짓 가짜니까 거짓 학설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 가설을 설정할 때에도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는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선생님이 단계마다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실제 수능에서 또는 학교 시험에서 단계를 쭉 주어진 다음에 이 단계 중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들어가는 단계는 어느 단계이고,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돼서는 안 되는 단계가 어느 단계인가, 이런 것을 묻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꾸 단계마다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아무거나 가설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늙으면 죽을 것이다, 아니면 신은 존재할 것이다, 아니면 학업 성취도와 지능 지수는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좋은 가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능에서도 어떤 가설의 사례를 주어지고 이게 가설로서 성립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부터 말하는 좋은 가설의 요건을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설이 되려면 크게 네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검증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검증의 필요성이, 아까 말한 것처럼
늙으면 죽을 것이다. 검증할 필요가 없죠. 자명한 것은 가설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흘을 굶으면 배가 고플 것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없죠. 너무나 분명한 것은 가설이 될 수가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검증의 가능성이 있어야만 우리가 가설로서 성립이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신은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건데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우리가 안아볼 수도 없는 것이 신이라는 존재인데 검증이 불가능하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터치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경험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가설을 세우면 검증이 불가능한 거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가 드러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와 y의 관계로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는 가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지능지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능지수라는 변수와 학업성취도라는 변수 사이의 관계를 언급했죠. 그게 좋은 가설이 되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변수 간의 방향성이 분명히 제시될 때만 좋은 가설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x라는 변수하고 y라는 변수가 비례 관계에 있는지 또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지를 나타내줘야 그게 가설이 되는 겁니다.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능지수하고 학업성취도라고 했을 때 지능지수와 학업성취도 간에는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언뜻 보면 좋은 가설이지만 가설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능지수라는 변수하고 학업성취라는 변수가 플러스의 관계인지 즉 비례 관계인지 아니면 마이너스의 관계인지 즉 역의 관계에 있는지가 드러나야 되죠. 머리가 좋을수록 공부를 잘할 것이다 그러면 지능지수와 학업성취도는 플러스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가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능지수와 학업성취도는 단순히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관련이 비례 관계인지 또는 반비례 관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은 가설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실제로 학교 시험이라든가 수능에서 아주 많이 다루는 문제입니다. 가설을 한 대여섯 개 주고요. 자, 다음 중에서 가설의 요건을 다 충족한 것을 골라라라든가 아니면 1번 가설이 왜 가설이 될 수 없는지 아까 말한 것처럼 신은 존재할 것이다. 이런 거는 가설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사례를 주고 실제 수능에서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가설 설정이 끝나면 이제 드디어 연구를 설계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연구를 나는 할 것이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지능지수, 인간의 능력을 나는 IQ로 측정을 하겠다. 이렇게 정하는 것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해요. 아까 선생님이 학업성취도라는 말 많이 썼는데 학업성취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맞았는가를 가지고 측정할 것인지 100분위로 예를 들어서 퍼센트로 해서 상위 1%, 2%, 3% 이렇게 나눌 것인지 아니면 요새 우리가 내신 성적을 구하는 것처럼 1등급부터 9등급으로 해가지고 등급으로 측정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의 능력과 성적 간에는 관련이 있다, 플러스의 관련이 있다 라고 만약에 말했다고 하면 나는 인간의 능력을 지능지수로 측정을 하고 성적은 학업성취도는 등급으로 측정을 하겠다라고 결정해주는 작업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고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이런 여러 가지 7개 단계 중에 연구 설계 단계에서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고 시험에서 엄청 다룬다는 것이고 여기서 수능에서 출제되는 확률은 100%가 넘죠. 어딘가에서 수능은 출제가 될 것이고 올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무슨 자료 수집 방법을 쓰겠다. 연구 기간은 며칠부터 며칠까지로 하겠다. 연구 대상은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것 등등등을 정하는 이 단계를 연구 설계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가치가 개입되느냐 개입되지 않느냐인데 이것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세모로 표시를 하고 아니면 요즘에는 이 연구가 가치가 개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인식이라든가 주제 선정 단계 또는 가설 설정 단계에서는 100%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는데 연구 설계를 할 때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당연히 가치가 개입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등급으로 성적을 측정하겠다. 아니면 나는 100분위로 측정을 하겠다. 나는 100점 만점의 점수로 측정을 하겠다. 이렇게 뭔가로 측정을 하겠다는 것을 결정을 했다는 것은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왜 이 100%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 자료 수집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은 5가지가 있거든요. 질문지법이라든가 면접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실험법 뭐 이런 연구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다 보면 양적 연구를 할 때는 주로 질문지법이라든가 실험법을 사용하고 질적 연구를 할 때는 면접법이라든가 참여관찰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 주제가 뭐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자료 수집 방법은 거의 한 80, 90% 이미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소지가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나 2단계보다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적게 개입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소극적으로 가치가 개입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치가 개입되는 것이죠. 그러나 1, 2단계보다는 가치가 적게 개입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20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재는 5층 건물 자재 양만 쓰면 언젠가 건물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구를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는 바로 이 연구 설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단계를 우리는 연구 설계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 설계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자료 수집으로 갑니다. 자료 수집. 아까 말했지만 자료 수집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아마도 다음 시간 정도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자, 질문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문지법. 질문지법은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학교의 급식 만족도 조사 같은 거라든가 학교 폭력 실태 조사 이런 거 할 때 뭐 학교 폭력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1번 예, 2번 아니요. 그러면 1번이라면 또 어디로 가시오? 2번이라면 어디 가시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질문지 중에 내가 체크를 하는 이런 방법이고요. 면접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면접법. 이것은 인터뷰를 하는 것이죠. 말로 묻고 말로 대답하는 것을 연구자가 기록에 남기는 거고요. 문헌연구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문헌연구법. 말 그대로 각종 기록물 속에서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이라든가 정부의 통계 자료라든가 뭐 경찰청이라든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구하는 방법을 문헌연구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실험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가상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A 집단에게는 변수를 투입하고 B 집단에게는 변수를 투입하지 않았을 때 그 투입된 변수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아보는 것을 실험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참여관찰법이라는 게 있어요. 참여관찰법은 아마 여러분들 원시 부족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할 때 연구자가 그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기록하는 이런 방법이에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실제로 양적 연구에서는 질문지법하고 실험법을 주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둘 다가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 사이에 무슨 관계에 있는지를 알기가 좋은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지능지수라는 성적과 이 변수와 성적이라는 변수 사이에는 무슨 관계에 있는가 이런 거를 바로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주로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을 동원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 다음에 면접법이라든가 참여관찰법은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질적 연구 방법에서 주로 활용을 하고요. 문헌연구법은 양적 연구에서도 사용하고 질적 연구에도 사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간에 연구가 설계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죠.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면 그거는 왜곡이나 조작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자료 수집 방법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가치 중립 단계라고 부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를 개입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가 만약에 수집이 다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료를 분석해야 되겠죠. 여기서 자료를 분석한다는 것은 바로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의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고 그 관련성을 살펴봐서 아까 이 2단계에서 세웠던 가설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가설과 일치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채택한다 또는 수용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봤더니 가설과 방향성이 다르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기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분석을 해봤더니 불일치한다면 우리 가설과는 방향성이 다르다면 여기에서는 기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치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결론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결론을 다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일반화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광성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누가 공부를 잘하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공부는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한 시간에 비례하더라. 만약에 시간이란 공부에 투자한 시간과 성적 간에는 플러스의 관계가 있더라. 이러한 결론을 얻어냈다면 이러한 결론을 우리 주변에 강성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재물고등학교라든가 다른 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고 아니면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일반화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알아낸 것을 저기에도 적용할 수 있을 때 3학년 2반에서 알아낸 내용을 3학년 3반에도 적용할 수 있을 때 3학년에서 알아낸 사실을 2학년에도 적용할 수 있을 때 남학생에게 알아낸 것을 여학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알아낸 것을 미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일반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료를 분석할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도 가치 중립의 단계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문제를 인식하고 주제를 선정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설계할 때까지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된다. 이 두 가지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치가 개입되고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소극적으로 가치가 개입된다. 하지만 자료 수집부터 시작해서 결론 도출의 단계에서는 절대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돼서는 안 되는데 있는 그대로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면 그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이게 실제로 수능에서도 나왔던 사례 같은 건데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것이죠. 자, 만약에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는 이렇게 플러스의 관계에 있을 거다라고 이게 점선이잖아요. 실선이 아니고 점선으로 했다는 것은 잠정적인 거잖아요. 잠정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설을 설정을 했다 이런 뜻이죠. 자,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연구 설계를 거쳐서 자료를 우리가 한번 수집을 해 봤더니 x와 y라는 변수는 처음에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그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이러한게 자료 표 수집이 끝났다고 치면 자, 이게 자료를 수집한 거죠. 자, 자료를 수집해 봐서 이것을 분석해 봤더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떤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몇 개의 예외는 있지만 어떤 일정한 흐름, y와 x는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거볼 수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자료 분석의 단계라고 하고, 자, 그러면 가설과 일치를 했으니까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 사이에서는 비례 관계에 있더라, 플러스의 관계에 있더라. 우리가 다시 한번 비례한다는 말과 플러스의 관계, 정의 관계, 뭐 이런 것은 다 양의 관계, 같은 표현이에요. 그와 반면에 x와 y가 이런 관계에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또는 이거 한국은 부라고 쓰거든요. 이건 부의 관계에 있다, 마이너스의 관계에 있다, 음의 관계에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섞어놓고 고르면 당연히 가설 설정이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각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일정한 이 사이에 어떤 일정한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가설을 채택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 채택된 가설이 바로 뭐가 되느냐? 결론이 되는 것이고 양적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얻어내는 법칙은 당연히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일반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해봅시다. 자, 여기 주제를 선정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 설계를 한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한 다음에 결론을 도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때는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간다고 했고 이때도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간다고 했고 여기는 들어가지만 또 이때보다는 소극적으로 가치가 개입된다 이렇게 말했고 이 세 단계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혹시 작년에 윤리 시간에 이런 걸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연역법이라는 거하고 귀납법이라는 것을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제를 먼저 세운 다음에 그 증거를 찾아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전제를 앞에 내세우는 연구 방법을 연역법이라고 하고 각자의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서 영희도 죽는다, 철수도 죽는다, 기창이도 죽는다, 뭐 재우도 죽는다, 뭐 성서도 죽는다, 누구도 죽는다, A도 죽는다, 뭐 주공이도 죽는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죽는다 이렇게 결론을 끄집어내는 방법을 귀납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양적 연구의 모든 단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연역적인 단계인지 귀납적인 단계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이 가설을 세우는 이 단계, 이것을 우리는 대전제라고 가정을 하면 A와 B는
비례할 것이다 또는 A와 B는 반비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먼저 세웠고 그 증거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거쳤으니까 이 가설의 설정부터 결론에 이르는 이 전 과정을 우리는 연역적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만 말하면 학생들이 틀릴 이유가 없는데 양적 연구는 연역적으로 공부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따로 띄워놓고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결론을 끄집어내는 여기까지만 따로 보면 이것은 귀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많은 것이고 선생님이 전국연합이라든가 이런 걸 출제를 했을 때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 선생님이라든가 학원 강사들이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현장에서 양적 연구는 연역적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수업을 가르쳐버리니까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는 만약에 가나, 다라, 마 이렇게 됐다면 나부터 마에 걸치는 단계는 당연히 연역적이지만 그러나 다라, 마 자료 수집부터 시작해서 결론 도출의 단계는 귀납법인데 이걸 가르쳐 놓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언젠가 전국연합에서 전국 모의평가를 할 때 선생님이 2002년부터 한 17년 정도의 출제위원으로 활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런 문제를 냈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는 귀납법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항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왜 그랬냐? 학교에서 잘못 가르친 거죠. 현장에서, 학원에서. 양적 연구는 무조건 연역적으로 연구한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가설 설정부터 시작해서 결론 도출의 단계까지 쭉 가면 그것은 당연히 연역적이지만 그러나 자료 수집부터 시작해서 결론 도출까지만 가면 그것은 귀납적이다. 이걸 제대로 가르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가설 설정부터 시작해서 결론 도출의 전 과정이 주어졌다. 만약에 그러면 그것은 연역적이다. 근데 따로 띄어서 자료 수집부터 시작해서 결론 도출까지만 주어졌다. 그것은 귀납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시험 문제 만들기가 너무 좋죠. 가나다라 말을 막 섞어놓고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하라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죠. 아니면 가설 설정을 주어진 다음에 이게 좋은 가설이냐 가설이 성립하지 않느냐를 알 수도 있죠.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이 중에서 어디에서 되는 단계냐를 물어볼 수도 있죠. 이 중에서 가치가 개입되는 단계는 어디고 가치가 배제되는 단계인가 어디를 물어볼 수도 있죠. 어디서부터가 어디까지가 연역적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귀납적이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시험 문제 만들기가 너무 좋은 단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질적 연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적 연구, 양적 연구 단계는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니까 질적 연구 단계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의 단계는 1번의 단계는 우리가 문제 인식하고 주제를 선정한다. 이 단계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질적 연구는 법칙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X와 Y와 무슨 관계에 있는지 뭐뭐 할수록 뭐뭐 한다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적 연구의 본질적인 목적은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거니까 가설을 세울 필요가 없죠. 궁금하면 바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연구 설계를 하는 것이죠. 연구 설계는 단 여기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측정하거나 수치로 변환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다만 내가 무슨 자료 수집 방법을 쓰고 연구 비용은 얼마를 사용하고 연구 기관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고 연구 대상은 누구를 하겠다 이런 정도를 연구를 설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료를 수집하고 네 번째는 이 수집된 자료를 이번에는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X와 Y의 어떤 방향성을 찾아내는 게 아니니까 자료를 해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무슨 탄광노동자의 삶을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다 면접법이라든가 참여관청법으로 조사해 온 다음에 자료를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가치가 개입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전제를 세우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귀납적으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적 연구는 가설 설정부터 결론 도출 전 단계는 연역적이고 자료 수집부터 결론 도출까지는 귀납적이라고 한다면 질적 연구 방법은 가설을 세우지 않으니까 여기에서는 연역적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귀납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 질적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양적 연구 방법은 여기에서 알아낸 것을 저기에다도 적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일반화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질적 연구 방법은 여기에서 알아낸 것을 저기에다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내가 알아낸 케이스에 한정되어서 그런 결론을 도출할 뿐이지 3학년 2반에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 연구를 중학여상 3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화한다는 말과 일반화하지 않는다는 말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양적 연구에서 얻어낸 것은 법칙이기 때문에 그 법칙은 다른 곳에도 다른 때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일반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질적 연구에서는 그 케이스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른 지역에 또는 다른 장소에 또는 다른 시간에 적용할 수 없다. 그 경우에만 한정된다. 이렇게 말하고 이 질적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결론을 널리 주저리 쭉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술한다 이렇게 말했죠. 기술. 그래서 기록할 기자에 서술하다 할 때 숫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아마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양적 연구에서는 법칙을 찾아내고 이 법칙을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런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설명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말씀 설자에 분명하다 이렇게 때 명자, 밝은 명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설명의 방식은 양적 연구고 기술의 방식은 질적 연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실제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도 아마 중간고사에 그런 걸 낼 가능성이 많은데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기음 사례를 준 다음에 다음 보기 중에서 양적 연구로 적합한 주제를 모두 골라라. 또는 다음 사례 중에서 질적 연구로 적합한 사례를 모두 골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거 매우 어렵잖아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고 그러면 선생님이 무조건 변수와 변수로 나눠놓고 x라는 변수와 그걸 우리는 이제 독립변수라고 그래요. 영향을 주는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그러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변수 결과를 종속변수라고 하는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주제라면 이건 양적 연구를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x와 y의 변수로 표현할 수가 없고 다만 이런 사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질적 연구의 주제로 적합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적 연구가 더 적합하냐 질적 연구가 적합하냐 이런 건 사회문화에서 다룰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계량화가 굉장히 발달된 분야에서는 양적 연구를 많이 사용하고요. 문화인류학 같이 원시 부족의 연구라든지 이런 거 다른 문화 연구라든가 아프리카 문화를 연구한다 이런 거를 할 때는
질적 연구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광성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 그거는 계량화를 할 수 있잖아요. 몇 명 중에 몇 퍼센트는 매우 만족, 몇 퍼센트는 매우 불만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양적 연구로 하겠구나. 그런데 광성고등학교 학생들의 무슨 방과 후 활동 연구, 일상생활 연구라든가 또는 뭐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애사 연구라든가 탄광 노동자들의 은퇴 후 삶을 뭐 추적 연구를 했다. 이런 것들은 변수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연구는 질적 연구가 더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아무리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양적 연구는 법칙을 발견한다. 그게 목적이다. 연역적으로 가설을 설정해서 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결론이 가설과 일치를 하면 자료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일치를 하면 채택을 하고 가설에서는 X와 Y의 관계가 플러스의 관계라고 그랬는데 자료 분석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관계라면 가설은 기각되는 것이다. 질적 연구는 이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변수와 변수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설을 설정할 필요도 없고 가설을 세우지 않았으니까 가설을 검증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R라는 사실을 포인트, 우리 생활기록부처럼 주저리 쭉 써주는 것을 기술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료 수집 방법,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질문지법부터 시작해서 실험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사회과학자가 지켜야 될 윤리적인 원칙, 또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그게 과학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어떤 태도, 사회과학자의 탐구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그게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대면 수업이 이루어졌다면 실제로 우리가 2달치 수업을 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수업 진도가 굉장히 빠른 거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한 번 듣고 이해가 되면 다행인데 이해가 안 되면 또 들어서 자꾸 반복적으로 설명을 듣고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